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조양현이고요. 외교원에서 일본 정치 외교, 그리고 한일 관계, 동아시아 국제 관계 주제로 연구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교육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잘 모르시죠? 네, 연구하면 보고서 쓰는 거, 페이퍼 쓰는 거, 논문 쓰는 거. 그리고 교육하는 건 이제 외교관 과정, 사회인 과정, 국민 아카데미 과정에서 방금 그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행정도 있겠죠. 저 일본 연구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행사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방금도 5시부터 7시 사이에 제주 포럼이라고 거기에서 박재리 원장님께서 연사로 참석하셔서 거기서 이제 일본 학생들하고 교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줌이지만 여러분 이 과정 강의를 몇 번 들으시나요? 이런 형식의 10번. 그 중에 10분의 1인 거죠. 제 강의가 딱 한 번. 지금까지 몇 번 들으셨죠? 수업은? 두 번째입니까? 그렇구나. 앞으로 이제 여러 전형하신 저 빼고 아주 훌륭하신 분들을 외교원에서 모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여러분하고 첫 시작하는 해에 제가 참석할 수 있게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한일 관계입니다. 특별히 한일 관계에 대해서 모르고 들어오셨던 분은 없을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왜 새삼스럽게 이 주제를 가지고 1회를 구성을 했을까 궁금해 하실 텐데 사실은 이번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몇 가지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하고 관계 어떻게 재설정할 것인가. 중국하고 관계, 미국하고 관계, 러시아 문제 많이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라고 할까 하는 부분을 국민의 이제 눈높이에서 조금 더 구체한다면 여러분의 신진 연구자 시점에서 좀 들려주시면 저도 참고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부가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 신진 연구자라고 하니까 물리적인 그런 나이 또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기성세대하고 좀 다른 시각, 일본하고 관계가 상하 관계가 아니고 이제 수평의 관계에서 교류도 많아지는 이때에 태어나서 교육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일본 어떻게 보고 있는가 궁금해서 들어보고 싶은 동기에서 저는 제가 발런터리 했습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준비했던 건 90분 이내에 제가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가능한 Q&A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죠? 그런가요? 네. 아마 거기에는 일본 외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질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박사과정 관련한 거, 뭐 취업 관련한 거, 연구 관련한 거, 유학 관련한 거, 뭐든지 제가 아는 부분 최대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본에 대한 부분은 이제 서로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왜 이렇게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데 있으면서 서로 힘들었는가 하는 쟁점에 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가 과연 한일 관계에 미래가 있을까? 미래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 같은 거, 그걸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딱 이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많은 과거사 문제, 뭐 영토 문제 이런 복잡한 이야기 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느끼는 일본 했을 때 저는 이 세 가지 주제만 알고 있으면 기본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처음에 첫 주제인데
제가 태어났을 때는 여러분 초등학교 다녔을 때하고 정말 달랐어요. 그때는 제 친구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하면 뭐 속된 말로 꼰대라고 하는데 도시락을 못 가져오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제 친구들 중에. 상상이 안 되죠. 그런 때 태어났는데 일본 하면 일본은 잘 사는 나라, 그리고 천국 같은 나라,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제 몇 년 선배 중에 일본으로 유학을 선택한 분은 어렸을 때 산골에서 태어났는데 송이버섯을 많이 땄어요. 그래서 그걸 송이버섯 따가지고 수출하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데 열심히 따가지고 좋은 건 다 추려가지고 보내는 곳을 보니까 일본으로 수출한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상처나고 안 좋은 건 어때요? 국내에서 소비하거나 내가 먹고. 그래서 그분은 어렸을 때 소원이 일본 한번 가보는 거였어요. 잘 사는 나라, 그리고 동시에 또 우리를 괴롭혔던 나라, 가해자로서. 내가 한국사, 국사 시간에 일본 하면 항상 떠올랐던 게 쌀을 수탈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해가지고 내가 저금통 깨가지고 독립기념관 건립에 내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기억을 가지고 일본을 대해왔는데 우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대단히 이중적이죠. 동경하면서도 말하자면 일본을 어때요? 좀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이중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일본은 어땠을까? 일본은 우리 볼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응? 못 사는 나라니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를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하지만 말하자면 아직도 개발도상국인 국가처럼 별로 신경 안 썼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많은 국민들은 한국이 뭐 어디에 있는지 알고는 있었겠지만 별로 신경 안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보면 여기는 담지 않았습니다만 항상 한반도를 통해서 일본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일본 역사 2000년 동안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5번 정도 큰 전란이 있었대요. 백청강의 전투, 신라가 아주 백제가 망했을 때, 그리고 몽고의 침입, 카미가제 이야기 나왔을 때, 그리고 중일전쟁, 청일전쟁, 위임진왜란.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일본이 큰 전쟁으로 피해를 입거나 외국에 나가가지고 크게 힘들고 후퇴하는 경우가 다 한반도였다는 거예요. 한반도를 끼고 중국 대륙과의 패권 전쟁 속에서 일본은 힘들었다. 그래서 한반도가 안정이 돼야 된다.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일본의 우호적인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는 게 일본에게 유리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백성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일본의 지도자들은 한반도에 일본의 적대적이지 않는 국가가 들어서기를 바랐고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땠어요? 21세기, 20세기에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게 이제 갑신정변? 안 되니까 어땠습니까? 우리가 그냥 식민 지배를 해버려. 우리가 그냥 차지해. 러시아에 넘겨주기가 싫어. 뭐 이렇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는 식민화의 대상. 식민 지배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교육도 뒤처지고 다 일본이 가서 근대화를 시켜줘야 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국인들은 일본 정치 세력이 보기에는 좀 열등한 통치의 대상,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기성세대들은 한국 내지는 한국인들에 대해서 조선 내지 조선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다라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계기는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조사를 해보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대단히 극적으로 역전이 되었다가 개선된 걸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 K-푸드, K-팝스 21세기 들어와가지고 후예 소나타,
그게 뭐죠? 그 겨울연가? 그때부터. 그래서 보니까 일본인이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과거와는 달리 지금 대단히 변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성세대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아래 세대는,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78년부터 계속 조사한 국민들의 여론 인식이죠. 그걸 보면 한국에 대해서 좋다라고 하는 게 파란 지금 선으로 나타나 있는데 처음엔 어때요? 그냥 5대5, 1대1 정도였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도 다행으로 좋다가 좀 늘어났어요. 근데 이게 보면 매년 조금씩 좋아지는 게 아니고 좋아졌다가도 어때요? 좋아졌다가도 다시 또 악화되기도 하고 어디를 눌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좋아졌다라고 한 계기가 몇 번 있죠. 보면 88년 올림픽 개최, 그리고 98년 다음 해인 김대중 어부치 공동선언, 그리고 2008년에 이제 이명박 정부 출범 다음에 10년 단위로 좋아졌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8년 좋아졌을까 하면 불행하게도 2018년 때는 최악으로 떨어져요. 그러다 다시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이걸 봤을 때 과거에 한국은 지배의 대상, 관리의 대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일본과 같이 가는 나라, 그리고 일본이 못 가진 비교 우위를 가진 나라, 뭐 이런 인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젊은 세대의 인식이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경우,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이 한국을 좋아한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여성분들이. 그래서 남녀 간의 그러한 한국에 대한 그 차이가 확실히 보인다는 통계를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긍정적인 거랑 부정적인 게 동시에 떠오르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거는 아무래도 역사 쪽 생각이 바로 나고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문화 쪽이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학생 중에 질문했더니 그 우동이 맛있대, 일본. 대단히 싸다. 부모님하고 다녀왔는데 일본은 맛있는 것을 싸게 먹을 수 있는 나라. 왜 그런가 봤더니 엔이 최근에 많이 떨어졌대요. 이건 좋은 거라고 생각해. 그죠? 맛있는 걸 싸게 먹을 수 있으니까. 볼 것도 많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정적인 거, 이중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남아있는 일본 것은 어때요? 과거에 다 일본의 잔재라고 그랬어요. 잔재, 찌꺼기. 그래서 그건 없어져야 되는 거. 우리 말 중에 일본적인 표현이 많이 있죠. 당구 좋아하세요? 과거 히키, 응? 네마와 히키. 그러니까 당구 용어가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군대 가보신 분들은 총기 수입. 수입하라고 하면 지금은 그런 표현 쓴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만 하다가 총기를 수입하라는 거예요. 수입. 임포트 합니까? 그게 아니고 클리닝을 하는 거예요. 일본 말에 데이레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깨끗이 청소한다는 이야기인데 총을 손질하라는 이야기를 그대로 일본 말로 가져오니까 수입한다는 말 남아있었다. 법조계에는 이런 용어 대단히 많아요. 말뿐만 그런 게 아니고 제도. 과거에 일본에서 앞서갔던 그러한 몇 가지 사회적인 경험, 예를 들어서 저출산 고령화, 대학 통폐합, 그리고 부동산 같으면 뭐죠? 인감 쌓인 그런 말씀이죠. 예, 도장 찍는 문화도 없어지는 거. 근데 그 버블이 깨지고 나서 일본이 어떻게 했던가 하는 그런 부동산 대책. 인간은 비슷해요. 비슷한 발전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같이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 우리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응을 내놓아야 되는데 새로운 걸 하기엔 어때요? 리스크가 있겠죠. 어디서 검증해 본 걸 가져다 쓰면 어때요?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앞서갔던 케이스가 과거에는 일본이었던 경우가 많아요. 프라임, 대학 통폐합, 소자 고령화, 내가 알기로는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세대는 취미 활동을 할 때 일본 잡지를 가져다 그대로 봤습니다. 카메라, 오토바이, 낚시. 그러한 앞서갔던 문물 내지는 앞서갔던 경험을 우리가 가져다 쓰면 우리는 코스트를 줄이고 안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었던 선행 모델로서 일본. 근데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 분위기가 안 좋으면 일본적인 거라고 그래가지고 쉬쉬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역시 과거사 위안부 할머니들 힘든데 사과를 하지 않는 일본.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고 과거에 수탈했던 일본. 그런데 이제 안보를 하는 분들, 군인들도 있고 안보 전문가들도 있고 그분들 사이에서 만약에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나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될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꽤 있겠죠.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어요. 우리가 혼자 북한이 혹시 남침을 했을 때 대응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근데 위험하겠죠. 그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 전쟁 때 미국이 유엔군을 조직해서 대응을 했었죠. 기본적으로 그 대응 체제가 아직도 계속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냉전은 이미 30년 전에 다 종언이 되었고 지금은 어때요?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시기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이 지역에서는 북한이 우리를 아직도 위협하고 있죠. 핵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래서 안보는 공기와 같아서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해? 50년, 60년 전에 했던 70년 전에 했던 그대로. 근데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3.1절 기념사였나요? 거기에서 일본은 유엔사 후방기지를 제공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국가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국 전쟁 이후에도 계속 중요한 우리의 안보 이슈였는데 별로 이야기가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왠지 우리가 일본에 신세지고 있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뭐 그런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경제는 어땠을까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 지금 할게요. 제가 태어났을 때 일본하고 우리의 국력이 하늘과 땅 차이였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몇 대 몇이었을 것 같아요? 65년? 예를 들어서 65년이라고 하고 65년에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를 타결합니다만 몇 대 몇이었을까? 한국과 일본의 국력이.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여기서 1인당 GDP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100대 1? 10대 1. 10대 1. 그래서 우리가 10사람이 벌면 일본은 한 사람이 벌어도 돼요. 근데 일본의 인구는 우리보다 2.6배 많아요. 그러니까 대충 국력으로 치자면 그 당시에 30대 1? 한국 30개 나라가 모이면 일본 1개 나라를 버는 거하고 비슷했던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덩어리만 큰 게 아니라 기술도 가지고 있어, 일본이. 우리가 지금은 방산으로 K-방산이 날리고 있죠. K9, K2, F50, 그리고 F21, 보라매. 근데 그러한 기술이
60년대, 70년대 우리가 없었어요. 없을 뿐만 아니라 종합공업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 볼펜 끝에 그 팁 있죠? 작은 동그란 그것도 우리가 만들지 못했어요. 그 기술 어디서 가져왔을까? 미국에서? 일본. 미국에서는 대단히 엄격했어요. 기술. 일본에서 많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경제 발전하려면 어때요? 의지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돈이 중요해요. 독일 가서 돈을 좀 빌려온 건 있었지만 그건 작은 규모였고, 60년대 한국에 대해서 보증을 받고 빌려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없었어요. 왜? 우리가 그만큼 국력이 안 됐기 때문에 보증이 안 됐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때 큰 액수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게 일본하고 청구권 협정. 그거 가지고 우리가 피해자 구제에는 10분의 1만 쓰고 10분의 9는 어디다 썼을까? 네, 그렇습니다. 공장 짓고. 그래서 지금 포스코, 포항제철, 그리고 한국전력, 또 어딥니까? 도로공사 이런 데는 일본하고 협력이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서 엄청난 수혜를 그 차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저력이 있죠. 그래서 일본이 돈 안 주고 기술 안 줬어도 우리는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과정은 더 오래 걸렸고 더 힘들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일본이 우리가 북한과의 분단 상황에서 베개를 높이 하고 잘 수 있는 후방 기지를 제공했던 거. 그리고 선진화할 수 있는데 기술과 자금을 그것도 전폭적으로 지원해줬다는 거.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 있어서 우리가 좋았던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고달팠던 거 있죠.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반성하지 않는 일본. 거기서 오는 우리의 국민 감정, 자존심이 상하고 자다가도 어때요? 그 말만 들으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일본 미워. 그러한 고민을 하게 만들던 일본인데 그래서 우리가 부정하는 일본하고 우리가 같이 살아남기 위해서 손을 잡았던 일본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는 항상 같이 있었어요. 국민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그랬고 학생들도 그랬고 세대를 달리하면 정도의 차는 있겠지만 일본이라는 이미지가 우리에게는 항상 이중적이었다. 이게 이제 한국과 일본이 상대방을 보는 이미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 세대적으로 여러분은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방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덜 민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와 같은 세대는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했어요. 일본의 그 전자제품 이처 소니 로고가 새겨진 걸 허리에 차고 학교를 가면 친구들이 줄을 섰어요. 한번 만져보려고. 그러다가도 한국사 시간에 예를 들어서 군산에서 쌀 수탈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이 차고 있는 이 워크맨을 어디 숨기거나 던져버려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저는 일본으로 유학을 갔을 때도 그런 감정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지 못하고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대학 도서관에 갔는데 우리 도서관보다 너무 커. 장서가 뭐 10배 이상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도서관도 많이 장서가 늘어났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3개월 지나도 그때는 민족의 핏값을 받고 유학을 갔으니까 일본을 이겨야겠다. 이런 의욕을 가지고 갔는데 3개월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나 그냥 돌아갈래. 나 못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 왜 그랬나 보니까 그 후에 이제 내가 따져보니까 일본에 대해서 이중적인 생각을 다 정리를 못하고 유학을 갔던 거예요. 선진화된 일본에서 학문을 하겠다는 이 생각과 동시에 우리를 괴롭혔던 일본을 이겨야겠다는 거라는 생각. 지금은 어땠을까요? 지금은 어떤 것 같아요? 일본 없으면
일본으로 먹고 살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잘 모르는 거. 한국과 일본은 왜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살고 있을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한일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를 다 깨끗이 정리를 못했다는 부분인데 이걸 오늘 다시 한번 보고 싶어 합니다. 왜 지금 우리 사회가 이걸 가지고 힘들어하는가를 여러분 개인이 판단을 해보시길 바래요. 45년에 1945년에 일본이 패망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20년 동안 한국과 일본은 국교가 없었어요. 국교가 없다는 것은 대사관이 서로 없으니까 국가 간의 관계가 상대방에 대해서 너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북한과 일본은 지금도 국교가 없습니다. 아주 비정상적인 거예요. 일본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전범 국가로 반성을 했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서 평화국가로 다시 국제체제에 편입이 됐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우리 두 번 다시 전쟁하지 않겠어요. 그러한 헌법도 만들었고. 그런데 한국하고 악수를 못해. 싸우고 나서 악수를 해야 되잖아요. 싸우고 나서 화해하고 시작을 해야지 마음도 편할 텐데. 예를 들어서 영국은 인도를 독립을 시켰어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 필리핀을 독립시키고. 다들 종주국이 신선 독립국에 대해서 축하하고 필요하면 이야기해.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응? 근데 일본하고 한국은 이야기를 안 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 일본이 스스로 식민지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연합국이 항복하면서 강제적으로 넘겨줬기 때문에. 아, 그래. 아주 이름을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에 다니는 임재현입니다. 임재현님은 저를 대신해서 강의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본이 의도했던 게 아니에요. 계획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원자폭탄을 맞고 포기했더니 일본의 영토는 원래로 돌아가고 나머지 일본이 제국주의 시대에 먹었던 영토는 다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내 의지에 의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식민지배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라고 하는데 뭘 반성해야 되지?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일본이 봤을 때. 한반도가 일본의 유리한 정치 세력이 정권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우리가 도와주다가 러시아에 들어가지 않게 우리가 식민지를 했는데 거기서 근대화를 시켜주고 시혜를 베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다 많은 제국주의 열강이 어때요? 다 식민지배를 했던 시기고. 근데 왜 일본만 반성을 하고 하는 거예요? 결국 힘이 없어서 전쟁이 졌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식민 지배했던 거에 대해서 한국은 너희들 반성하고 배상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일본은 그래 미안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생각해 보면 나도 잘못했어. 그렇지만 법적으로 우리가 불법을 한 거 아니지 않냐. 당신네 왕이 신하들과 같이 도장을 찍고 그리고 또 당신네 신하들이 동의해서 한 건데 이제 와서 우리가 강압으로 강제로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안 돼. 근데 박정희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와서 쿠데타를 하고 쿠데타하고 나서 경제 발전을 최우선순위로 삼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일본하고 손을 잡아야 돼. 그래서 한일회담을 강제로 합니다. 그 당시에 이런 한일회담 반대 시위 이런 거 많이 봤죠. 우리도 가끔 이런 거 있어요. 지금도 정부가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물론 민주주의 사회니까 이게 가능한데 근데 그 당시에 정부는 이렇게 강행을 합니다. 이동원 시인아 외교 장관이 동경해서 조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국민들은 반대하죠. 데모가 나죠. 그 당시에 위수령, 계엄령, 군인을 동원하고 막 이래가지고 대단히 시끄러웠어요. 근데 하고 나니까 보니 그 내용을 보니 기본 조약에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공관을 설치하고 우리 악수하고 정상 과정으로 갑니다 하는 거하고 그 전에 식민지 시기에 일본에 두고 왔던 우리 재산, 못 받은 임금, 그 피해 보상 이런 거하고 일본이 두고 갔던 거하고를 퉁쳐가지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개개 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보상해? 그냥 퉁치자고 해서 결국은 3억을 그때 받은 거 우리가. 미국 달러로 3억의 부상 그리고 2억의 유상. 그리고 그러면서 이건 최종적으로 다 해결됐다. 정부 간의 채무 채권 관계 또 국민들 개인의 채무 채권 관계 다 해결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 정부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돈 다 주세요. 응? 정부가 알아서 우리가 하겠다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부가 제대로 배상을 받았어? 그래도 그 당시에 일본이 합의한 것이 식민지배 불법에 대한 게 포함되어 있었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 어때요? 부족했고 그게 빠져 있었던 거예요. 기본 조약에 봐도 아무리 봐도 식민지배에 대한 부분은 없어. 그렇죠? 청구권에도 보면 청구권 협정에도 보면 배상 이런 이야기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이해가 됩니까? 너무 쉽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딱 좋은 정도입니까?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놓고 이제 어때요? 20억은 받아야지. 이승만 정부 때는 20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뭐냐? 자존심도 없냐? 그런 비판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회담 타결 다음 날 육성으로 그리고 이런 담화를 발표를 해요.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일본은 어때요? 우리한테 불구대천의 원수예요. 하늘을 스카이를 쉐어할 수가 없어. 일본하고는. 너 죽고 나 죽자 둘 중에 하나를 결판을 내야 되는 존재임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지금 엄중한 국제적인 정세에 비추어 보자면 지금은 원수하고도 선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에 대한 판단은 역사에 맡기겠다. 왠지 그분은 지금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박정희 정부의 한일회담 타결이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조약에 박지도 못하고 3억, 2억 가지고 처리를 했던 것이 청구권 협정에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타결해 주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거였을까? 그 외에는 대안이 없었을까? 여러분은 이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분이 역사에 맡기겠다 해서 여러분이 이제 역사적인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그때 일본하고 한일회담 타결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박정희 정부는 20년 가까이 갔죠. 그 다음에도 군부 80년대 있었고 한 20, 30년 동안은 그냥 갔을 수도 있어요. 타결하지 않고. 역사 이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보기에 우리의 자존심하고 우리의 살아남는 거하고 경제발전하는 거하고 저울에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을 택해야 됐을까? 이건 답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어느 쪽도 맞는 논리예요. 이건 가치 판단의 문제지 하나가 옳고 하나가 틀리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 그렇다면 일본은 그 후에 역사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일본은 과거사 반성을 여러 번 했다고 하는데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일단 한국의 입장을 볼게요. 한국 정부는 청구권 협정에서 받은 자금 자체는 사실상 배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본이 말은 그렇게 안 했어도 돈을 냈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할 것이다,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해도 된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피해자를 구제를 합니다. 70년도에. 근데 그때는 사망자 위주로 강제 동원 됐는데 사망했던 분들 위주로 구제를 해요. 일본은 어땠을까? 일본은 법적으로는 식민 지배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리고 식민 지배 자체도 그 당시에 다른 열강의 식민 지배에 비춰봤을 때 일본이 오히려 선진화된 통치를 했다. 뭐 이런 주장까지 하는 거. 우리는 받을 수 없지만 다만 사후적으로 지금 와서 보니까 입장을 바꾸는 생각해보면 만약에 한국이 일본을 식민 통치했으면 우리 정말 마음이 아팠을 거 힘들었을 것 같다. 그건 충분히 이해한다. 도덕적, 말은 정서적으로 유감과 반성을 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법적인 거하고 정치적인 그러한 사죄하고를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전자에 해당되는 부분. 법적인 부분은 일본 정부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일본에서 진보적인 리버럴한 정부가 들어섰을 때가 90년대 연립정부. 그리고 2009년부터 12년까지 민주당 정부 때였습니다만 그때도 보면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진전된 건 뭐였냐면 두 번째 거. 일본이 근대화 혜택을 베풀었다와 이와 같이 우리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 스스로 경계를 하고 시혜성 논란은 더 이상 일본이 자극하지 않는 그러한 식으로 사과가 진정이 되었다고 봐요. 이게 이제 우리 외교 청사에 보면 40번 가까이 일본이 공식적으로 혹은 일본의 책임 있는 관계자들의 발언을 가지고 정리하는 게 있어요. 한일 회담이 진전됐을 때 시인화 외상이 여기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 과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던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차례. 클린 제국조항이라는 것은 교과서를 기술할 때 클린, 그러니까 네이버죠. 중국이나 아시아, 한국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최대한 배려를 한다 그런 거예요. 히로히토 나카소네 발언은 전두환 정부 때 일본이 과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던 것이고 호노다마는 뭡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호노다마. 코노 이치로라고 하는 외상했던 분 있죠. 일본에. 좀 우파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분의 아버지 그러니까 코노 요헤였는데 미야자와 정부 때 관방장관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90년대 들어와가지고 일본에서 정신대가 연구자들에 의해서 제기가 돼요. 그래가지고 위안부 나중에는 이제 일본군 위안부라고 하는 표현으로 정리가 되는데 정신대 피해자들의 사례가 이제 발굴이 돼요. 그게 이제 중국,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일본 정부에 대해서 과거를 진상으로 규명하고 사죄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 조사를 해서 일본이 발표한 그 담화예요.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일본군, 그 일본군의 관여가 있었다 하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호소가와라고 하는 연립정부 때 발언부터 쭉 여러 차례 있었는데 호소가와 때는 이제 반성, 사과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죠. 그리고 무라야마 다마 때는 여러분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무라야마 다마 때는 제국주의의 이제 침략 전체에 대해서 일본이 사죄를 한 거예요.
여기 보면 90년대부터 갑자기 담화가 나와. 왜 그랬을까? 그 전에는 담화가 없었어요. 90년 이후에 2000년, 2010년대에 칸 담화 나와. 그것은 자민당 장기 집권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자민당과 다른 역사 인식을 이제 어필하고 싶어서 그것도 일본이 패망한 4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0년이 되는 단위마다 새로운 걸 내놨어요. 그게 이제 무라야마 담화, 코이즈미 담화, 그리고 2025년은 아베 담화. 아베 담화 때는 오히려 역사 수정주의 쪽으로 퇴보하더라 하는 특징은 있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또 대단히 의미 있는 담화가 칸 담화입니다. 민주당 정부 두 번째 수상이었죠. 칸 나오토. 그때 보면 여기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한국의 독립운동 중 심한 상황에서부터 정치적 군사적 배경 아래 당시의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하여 행해진 식민지 지배로 인해 나라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하여 행해진 식민지 지배. 한국인들의 뜻에 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불법이었을까, 합법이었을까? 거의 이제 식민 지배가 시작된 을사보호조약 그리고 강제병합 10년 때 그 과정, 법적인 조약들이 불법이었을 수 있다는 것을 대단히 강하게 암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최대치에 가까워진 담화였다고 봐요. 식민 지배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점차 과거사 사죄 수준이 진보하다가 2012년 제2차 아베 내각 이후로는 어때요? 사죄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너무 많이 했어요, 이제. 차세대, 우리 후세대에 대해서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제 우리 일본도 과거 같지 않고 경제도 힘들고 이랬을 때 우리도 좀 빛나는 미래에 대한 꿈,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긍지를 가져야 되는데 맨날 일본은 잘못했다, 위안부 이런 것으로 공격을 받으니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죄 좀 면해주세요. 우리 안 할래요. 뭐 그러한 내용이 아베 담화에 들어가 있어요. 2015년. 네, 어쨌든 최근에 일본은 역사 수정주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건 그렇다 치고 이제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갈 게 김대중 어부치 공동선언이 있어요. 왼쪽에 계신 분이 김대중 대통령, 오른쪽에 계신 분이 어부치. 그 다음 이름이 성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어떻게 되죠? 어부치? 그렇습니다. 빙고 두 번 득점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어부치케죠. 전공이 무엇이죠? 평화안보.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 어부치 총리는 한국은 너무 좋아. 해인사 가가지고 이 대장경을 안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판을 보고 정말 감동하고 이런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의 영도력에 의해서, 영도라고 하면 좀 그렇죠. 그 리더십에 의해서 이게 나왔다고 늘 많이 해요. 근데 그건 맞는 말이지만 동시에 그 당시에 우리가 IMF를 겪었어요. 그 바로 전해 김영삼 정부 마지막 해에 IMF에 갔어야 돼. 근데 일본이 우리의 생사이탈권을 쥐고 있었다고 해요. 그때. 일본만 도와줬으면 우리 IMF 겪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강규시 IMF 총재가 와가지고 당선자 김대중 씨한테 대해서 사인을 했어. 대통령도 아닌데 당선자 후인데도 사인을 했어야 돼. 조건을 따르겠다.
그 조건을 벗어나는 게 IMF 식민지를 벗어나는 거고, 그래서 일본의 협조가 필수 불가결할 때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이 1998년에 여름에 대포동 미사일 막 이런 걸 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하려는 분위기. 근데 우리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은 어떤 정책이었죠? 북한에 대해서? 응? 포용 정책. 또 햇볕 정책. 선샤인 팔러스. 선이 샤인해요. 응? 햇볕 정책. 근데 이걸 내놓았는데 국제사회가 일본을 압박하려고, 제재로 들어가려고 해요. 우리 외교 정책이 어때요? 재료부터 다시 써야 돼.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든지 선샤인 팔러스를 유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을 설득했지, 일본. 일본이 그때 난리였거든.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대포동 미사일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고립시킬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인게이지를 해야 된다. 이런 논의를 가지고 접근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한일 관계 미래 비전까지 담아서 새로운 선언을 만듭시다. 나온 게 21세기 한일 신시대 공동 선언. 거기 보면 수십 개의 액션 플랜이 있어요. 지금도 읽어보면 이거 지금 바로 사용해도 될 것 같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자, 이야기는 왜 98년 때 이게 나올 수 있을까? 지도자의 리더십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한국이 힘들었던 거예요. 안보도 힘들었고 경제도 힘들었고. 2008년에는 MB 정부였다고 했죠. 국제금융위기. 그래서 MB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하고 관계에서 역사 문제는 정상회담의 어젠다로 세팅하지 않겠다 선언을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그랬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나중에 역사전쟁 했지만 MB도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3년 반 동안 열심히 공약을 지켰습니다.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응? 우리가 힘들었을 때는 일본하고 관계를 잘하자 하는 분위기로 가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 사례가 지금 윤석열 정부 때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정권이 교체되고 그 전 단계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북미 대화가 어땠어요? 하노이에서 파탄이 났죠. 이게 대안이 없었어요. 북한이 이제 도발을 해. 경제는 어때요? 공급망도 힘들어지고 불안해. 국민들이 보기에 뭔가 안보 위협, 안보를 제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에 대해서. 이런 분위기에서 윤석열 정부가 나왔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강한 뭐예요? 의지. 일본에 대한 지도자의 그 인식이 투철한 부분이 있었죠. 그렇지만 동시에 경제 안보에 있어서 우리가 불안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일본하고 손을 잡았던 거예요. 항상 한국과 일본은 경제와 안보가 불안했을 때 한국이 먼저 어프로치를 해가지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던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김대중 어부지 공동선언에 대해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 정치, 안보, 경제 상황이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일본하고 대결하기보다는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측면이 있었다. 상황적인 요인이 그랬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그 파트너십에 보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이 과거사 사죄를 제대로 한 거예요. 그렇죠? 법적인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동시에 미래 협력을 위한
액션 플랜도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미래 협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일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가 항상 세트로 가더라. 하나는 과거 즉시, 또 하나는 미래 협력. 그래서 이게 들어가 있던 포뮬러가 아주 모델 케이스가 김대중 어부치 선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놀랍게도 일본과 한국에서 평가가 아주 좋았어요. 지금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호의적이에요. 왜 그랬을까? 보면은 일본의 보수 세력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오코노기 마사오라고 하는 개요대 명예교수가 말하자면 일본에서 한일관계 최고봉에 있는 전문가시죠. 한일관계 65년 체제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라고 해요. 왜? 그 전에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문서로는 담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말로만 하고. 근데 공동선언에 담으면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다는 거예요. 한일협정에 부족했던 부분을 이 선언을 통해서 일본이 과거사 인식을 전환을 시켰다라고 보고, 일본 보수가. 일본 보수는 어때요? 전통적으로 한국과의 과거사 사정이 비판적인데도,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한국에서는 김대중 정부가 진보 정부였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문정인, 서승원, 문정인 교수는 어때요? 우리 진보의 이론가시죠. 국교 정상화 당시의 타협과 다른 화해의 길을 시작하겠다. 즉 군사정부가 65년에 체결한 한일협정은 타협이었다는 거예요. 타협. 타협은 좋은 의미가 아니. 근데 그와 달리 공동선언은 화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나 일본이나 양쪽에서 이 선언에 대단히 호의적인 평가가 대세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일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좋은 선언을 합의하고도 2010년대가 되면 90년대 이후에 과거사 문제가 점점 더 한일 간의 현안으로 등장했는데 2010년대가 되면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고착화가 돼요. 냉전과 한일 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냉전이 한일 관계를 준 동맹 관계로 머물게 했다는 그러한 주장도 있죠. 냉전 시기에 서로 필요했기 때문에 과거사보다는 안보 경제 쾌자 얼라이언스. 빅터 차 아시죠? 그 부분은 쾌자 얼라이언스. 여러분 들어봤죠? 그래서 미국이 이 지역에 있어서 인바이브먼트를 줄였을 때, 프레젠스를 줄이면 어때요? 한국과 일본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서로 협력하더라고요. 근데 2010년대가 되면, 그 전 단계에서,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죄송합니다.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다음에 노무현 정부, 또 이명박 정부. 때까지는 탈냉전 이후에 과거사 문제가 중요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예외 없이 일본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이야기했어요. 일본하고 관계를 잘하겠다. 그런데 2010년대가 되면 어떤 정부가 있습니까? 박근혜 정부, 또 노무현 정부. 죄송합니다. 문재인 정부. 네. 정권이 교체가 돼도 일본하고 관계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전 단계는 냉탕과 온탕이 반복되는 관계였다고 한다면 2010년대에는 냉탕만 있는 관계. 좋아지지가 않아. 왜 그랬을까?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사람은 그 이유를 사법 당국의 영향력이 증가된 데서 찾습니다. 많은 부분. 이명박 정부 때
그 이명박 정부 때 2011년 8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위안부 관련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부가 더 이상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적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판결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일까? MB 정부 때 과거사 문제, 뭐 위안부 좋고 강제동원 문제 좋고 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아. 어젠다에 세팅하지 않겠다고 했던. 근데 그게 이제 피해자들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소를 제기하는데 그게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정부가 부작위적 위헌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입장을 바꿉니다. 그래서 2011년 말에 교토에서 셔틀 외교로서 노다 총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만나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대응을 촉구를 해요. 일본이 되게 놀랐어요. 갑자기 왜 거기서 위안부 문제를 3년 반 동안 조용히 하고 있다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밑 교섭이 12년 봄에 이루어졌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결과적으로. 그러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독도를 방문하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독도 상륙. 그래서 그 이후로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반일주의자가 되어버렸어요. 한국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지금도 어때요? 그런 친일적이었던 지도자로 남아있는데 일본은.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대단히 중요했다는 이야기를 하나 예를 들었고요. 또 하나는 2018년에 대법원에서 강제 동원 문제, 징용 피해자들이죠. 확정 판결이 나옵니다. 2012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그게 돌고 돌아가지고 2018년 10월에 문재인 정부 때죠. 2년차. 일본의 배상 책임을 확정을 하고 만약 일본이 그 의무를 하지 않으면 국내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를 할 수 있도록 최종적인 판결을 한 거예요. 뭐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그걸 경매에 붙일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일본 기업을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이러고 나니까 일본이 그 다음에 7월에 2019년 7월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제 보복. 일본은 그게 과거사와 관계없다는 입장. NCN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명확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더 나올지, 100개가 있는지. 첫 번째 제일 하나 더 건드렸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민감한 삼성의 반도체를 잡기 위한 거였다라고 해가지고 지소미아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또 대항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법 당국의 판결이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의 중요한 방향 전환 내지는 가속화하는 그런 계기를 몇 차례 제공했어요. 그 후로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 삼권 분립 국가에서 사법 당국의 판결은 정부가 따라야 되는 거고 또 그 사법부의 판결이라고 하는 게 법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한 거죠. 그죠? 법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사회의 역사 인식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일 관계는 이제 과거사 문제에 얽혀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관계로 떨어졌던 거 아닌가? 라는 그러한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와 같은 일본 전문가들. 말하자면 이제 투트랙 외교라는 게 있는데 과거사 문제 가지고 힘들어도 그 외의 것들 예를 들어서 경제 문제, 안보 문제에서는 협력을 하자 하는 그러한 젠틀맨스 어그리먼트와 같은 과거의 지혜가 더 이상 기능하지 않아.
정부가 바뀌어도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박근혜 정부 초기에 힘들었고, 강제동의 위안부 문제 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힘들었었죠. 움직일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정부가 이제.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가치 판단이 갈리는 거예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사죄 반성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한일 회담에서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정부가 정면에서 태클해서 일본이 받아들이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고민하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논의된 건 밖에 알려지지 않죠. 오늘 지나면 다 잊어버릴 거예요. 지금 무섭게 인상 쓰고 저분이 하는 이야기 내가 나중에 문제 삼아야겠다 하는 그런 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정부가 그걸 정확히 문제를 의식하고 지금이라도 한일 회담 때 못했던 부분을 실현을 해야 된다. 우리가 어떠한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그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응? 없어요? 카메라 막 그런데 카메라 꺼달라고 할 수도 없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아니다. 이제 와서 이 문제 가지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야지. 국익 차원에서 일본하고 지금 협력할 게 얼마나 많은데, 더 중요한 문제 많은데 현실적으로 타협하는 것도 선택의 일부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법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부의 입장은 외교부겠죠. 외교부의 해석은 2012년까지는 여기 지금 띄워놓은 이 화면에 잘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2005년에 위안부 피해자들, 과거사 피해자들이 정부에 행정소송을 해요. 한일회담 때 자료 다 공개하라. 아무래도 밀실 담합이 있었던 것 같다. 근데 우리 정부가 다 공개합니다. 행정소송에 져요. 져가지고 다 한자 빼지 않고 다. 그랬더니 그때 열심히 했어. 그때 되게 인원도 일본에 비해서 국제법적 전문가도 부족하고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구나 하는 게 느껴져. 근데 끝까지 그것을 포함시키지 못했던 부분, 과거사 사죄를 받지 못했던 부분. 근데 일본이 끝까지 안 받으려고 하는데 그걸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런 게 좀 익혀지는 부분. 그래서 그때 문재인 정부 때 민간 합동위원회를 만들어요. 그 위원장에 이해찬 국무총리, 그리고 그 위원 중에 문재인 민정수석, 그리고 국제법적, 우리 은사이시기도 한 국제법 학자분들 여기 오셔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 그 문서는 제가 넣지 않았는데 그 요약을 하자면 한일회담의 문서의 효력에 관한 건데 65년 청구권협정의 효력 범위 문제를 대충 이렇게 정리한다는 말인데 무상 3억 불의 개인재산권, 총독부의 대일채권 등 한국 정부가 국가로 갖는 청구권, 그리고 강제동원 피해 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고 봐야 된다. 이미 개인 청구권, 강제동원에 대해서는 그 자원 가지고 우리가 받았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걸 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 역시 동시에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존재 자체가 알려지지 않았던 위안부 문제, 사할리 한인 문제, 원폭 피해자 문제. 60년대 당시에는 이거 우리가 몰랐어.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몰랐던 문제들 일본이
책임이 있다는 거. 그리고 한일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식민 지배의 불법 문제를 그 문제를 담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도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협상하고 그러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정한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70년대 한번 특별법을 만들어 구제를 했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구제를 하자 해서 2010년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구제를 합니다. 이때는 부상자 위주로. 70년대는 이제 피해자 위주로 구제를 한번 했는데 이제는 부상자까지도 누락이 되었던 분들도 구제를 해드리는 그 절차가 한번 지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피해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수를 제기하고 있고 지금도 제가 그 분야 디테일하게는 모릅니다만 1000여 명이 이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어떻게 전개가 됐죠? 과거사 문제는 제3자 변제안 가지고 일본 정부의 기업에 현금화를 하지 않고 민간 기업으로서 자금 등을 받아서 그걸 기업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대신 지불하겠다는 거.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일본 기업의 자산은 손을 대지 않고 채권을 면제해 준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봐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법학을 전공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권 협정 가지고 채권 채무 관계는 정리가 되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어요. 근데 18년에 사법부의 판결이 이러한 연속선하고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를 했던 거고. 근데 다시 윤석열 정부가 되면서 한일 관계 현실, 무슨 말 알겠죠? 기존의 정부 입장도 고려를 하고 법의 정신도 감안해서 겨우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고민하다가 내놓은 게 제3자 변제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뭐라고요? 이제 가치 판단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역사에 맡기겠다고 했을 때 그 역사가 이제 앞으로 판단하겠죠. 근데 여러분 결혼 안 하셨죠? 결혼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저는요 가끔 부부싸움을 해요. 정말 신기해. 왜 저게 내 생각하고 저게 다르지? 나는 잊고 있었는데 그거 기억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보는데 정반대로 이야기를 해. 근데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했는데 와이프가 이렇게 내 생각하고 다를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살고 있어요. 국가 간의 관계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다른 정부 입장이 차이가 있는 게 불편하죠. 근데 완전 일치한 게 있을 수 있을까? 우리 국내에도 진보, 보수 나눠져 가지고 서로 다른데 만약에 그 차이를 최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인정하라고 상대방을 압박해서 실현할 수 있다면 그 수단은 무엇일까? 우리가 총 국민, 우리 5천만 국민이 다 동의했어. 자,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일본이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역사 과거사 반성을 하고 배상을 하게 만듭시다. 모두 한 사람 빠짐없이 동의를 했어. 그랬을 때 그러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뭘까? 전쟁 정도 있겠지. 근데 전쟁을 해서 이겼다 하더라도 말은 않지만 일본인의 의식까지 바꿀 수 있을까?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마치도 외교부가 쟤도 외교부 소속이에요. 외교부가 국민이 원하는 정도의 사죄와 반성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식의 비판이 있어요.
아주 원론적인 수준에서 대단히 강경한. 근데 또 한편 위안부 문제에 그 어떤 조직이었죠? 할머니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기금도 모금하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사용되지 않아서 비판받고 했던 그런 단체 있었죠. 근데 우리 내부에서의 그러한 컨센서스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안 돼. 관리가 안 되는 경우 있었죠. 이런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정부가 잘했다. 일본을 과거사를 면제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는 그 수준이 현실적으로 합당한 정도인가. 그리고 현실에서 그 수단을 취하는 게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언론 보도를 보면 비판 일색일 때가 많아요. 왜? 비판을 하는 건 편해. 공격을 안 받아. 근데 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어때요? 불안해. 어디서 공격받을지 몰라. 하는 게 우리 사회의 일본에 대한 인식하고 밀접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밀접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 외계의 특수성인데 왜 그런가 보면 역사적인 근접성인 것 같아요. 병자호란, 정명호란 끝나고 100년 동안은 우리에게 있어 불구대천의 원수는 북방민족이었어요. 근데 식민지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 할아버지 세대 기억이 나에게 직접 전해지고 그런 시기에 있어서는 어때요? 지금은 우리는 일본이야말로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제 정치 경제 현실은 대단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속국이라고 그러고 또 한국과 중국의 군사비 증가율보다 엄청나게 빠른 규모로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게 비판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일반론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들리는 경우가 많아. 왜 그럴까 보면 역시 그 식민지배라고 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현실에서 일본의 우리에게 전략적인 중요성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객관적으로 논의되기가 어려운 분위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뭐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만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한일 관계의 특수성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건 우리는 다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스킵을 하는 거죠.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도 한일의 상호 인식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일본 국민이나 한국 국민이나 상대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 이건 하나의 역설이에요. 너 별로 좋지 않아. 근데 잘라버릴 수는 없어. 왠지 이용 가치는 있을 것 같아. 안 그래요? 왜 저를 보고 미소를 짓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국민들이 보기도 그렇고 한국 국민도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그동안 해보니까 일본도 국제적으로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선전을 하고 하면서 해보니까 리소스를 여기에 투입하는 게 성과가 없는 거야. 이건 너무 소모적인 거야. 우리도 그래요. 외교 역량이라고 하는 게 다들 데일리 아프레이션이 대단히 바빠요. 항상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과거사 문제가 불거지면 여기에다 추가적인 역량을 투입을 해야 돼. 근데 이것은 잘하면 본전이고 항상 잘못하면 비난을 받는 소모정을 지향하고 싶다는 것. 또 하나는 북한에 대해서 억지력을 높여야 되는데 유엔선 후방기지 미군에 대한 유엔군에 대한 후방 지원을 하는 일본에 대해서 한국이 불편한 관계에 있더라. 하면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이 지역에서 군사 전략을 만들 때 어때요?
자신감을 갖고 임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도 미국이 쇠퇴해서 국제 질서가 어렵다고 하는데 안방 관리가 안 되는 거지. 동맹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억지력을 최대화,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미일이 안보면에서 굳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듣죠. 근데 이게 움직이지가 않아. 한일 간에 왜 지소미아 때 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일본하고 정보 공유를 하지 않고 일본은 이 사람이 적인지 프렌드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화이트 리스트에 미안하지만 이름을 싹 지우고 싶어요. 그거였거든요. 어때 불안하지 않아요? 위기 상황 때 이게 제대로 돌아갈까? 평소에 싸우고 있다가도 위기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화해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북한에 대한 억지력 부분,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인데 최근에 한중일 회의를 했어요. 그 전에 지금 정부는 미국과 일본하고 관계, 특히 한미동맹, 일본하고 관계 개선, 한미일 협력 뭐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다가 한중일 회의를 해. 왜 한중일을 합니까? 그냥 전략적 선면성만 유지하면 되지. 왜 여기서 또 애매하게 중국을 불러가지고. 경제, 중국과의 경제가 중요하니까. 그런 의미신가요? 왜 중국을 불러? 중국 불러봤자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왜 중국하고 이렇게 한일중. 북한에 대한 네. 뭔가 불안하니까 불렀을 것 같아요. 그게 북한에 대한 것, 또 아까 말씀하신 경제적인 거. 그렇습니다. 중국하고 경제관계 너무 커. 볼륨이 너무 크다 보니까 중국이 조금만 이렇게 손을 대면 우리 경제가 흔들린다는 거. 한중관계 안정화시키고 싶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 영향력을 행사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좀 안 하도록 유도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중국하고 관계.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더 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서 너무 일본, 미국하고만 가니까 비판이 있는 것 같아. 균형을 좀 맞춰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고도 잘 하려고 하는데 중국 시진핑 주석하고 만나는 건 허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양자 관계가 쉽지 않을 때는 다자를 통해서 양자 관계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래서 마침 우리가 한중일 의장국이더라. 작년 8월에 중국이 보기에도 한미일이 너무 가까워지면 불리할 것 같으니까 주변국 관계를 안정화한다는 차원에서 주변국 외교 차원에서 한중일 회의합시다 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계속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번에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개최에. 그러면 이건 뭐야? 미국도 빼고 한중일을 만났어? 그러면 전략적 모호성인가?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018년, 2019년에 한중일 회의가 열리고 4년 반 만에 열린 거라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트럼프 정부 때인데 미국 우선주의, 관세, 보호무역 이럴 때 중국, 일본, 한국이 만나서 자유시장 경제, 자유무역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3국이. 말하자면 미국이 됐든지 중국이 됐든지 너무 한쪽이 지역 질서를 좌지우지하거나 아니면 두 나라가 오바마 정부 때처럼 G2라는 이야기가 한때 유행했어요. 그때 미국과 중국이 손잡고 짝짝꿍 해가지고 지역 문제는 다 우리가 정할 테니까 영내 국가들은 따라오세요. 뭐 이런 분위기가 한때 있었어요. 왜?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힘이 좀 붙이니까 중국하고 잘해보려고 했을 때. 그때 일본하고 한국은 어때요? 좀 불편해. 미중이 다야? 대장들이 다 정하면 우리는 따라만 해야 되나? 자,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던 그런 사례들이 결국은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이 됐던 아니면 G2 시기가 됐던 즉 미중 관계가 너무 갈등을 하든 혹은 미중 관계가 너무 양호하든 영내 국가들은 불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집단 해칭이라고 그럴까? 컬렉티브 해칭. 그래서 한국, 일본, 호주, 아세안 국가들이 미중 관계의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해서 모일 필요도 있겠죠. 그게 이제 한일 관계가 불편할 때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아세안 국가들이 가서 보면 한국과 일본이 으르렁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있어요. 우리가 좀 우리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야 되는데 영내에서 이렇게 갈등을 하니 목소리가 규합이 잘 안 되더라. 뭐 이제 그게 이제 지역 공공지적인 한일 협력이 지역 공공적인 성격이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아마도 한국은 일본을 필요로 하고 그에 못지않게 일본도 한국을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뭐 어렵게 이야기하자면 전략적 가치를 갖고 있는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고요. 중간에 스킵을 했던 부분은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면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한일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해보니까 내가 솔로몬이 아니어서 아무리 해도 해결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극복을 한다고 하면 조금 가능할 수 있어요. 극복. 해결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위안부 피해자들, 할머니들, 강제동원 피해자들 나이가 많으시고 많이들 돌아가셨어요. 또 가족들, 후손들이 있는데 자, 이분들을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피해자 단체를 만들어서 위안부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하는 거 좋은데 당장 피해자분들이 효용을 봐야 되지 않나요? 그걸 위해서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구제가 안 되니까 계속 지금 반복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돈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 돈 많잖아요. 우리 선진국 됐잖아요. 10분의 1밖에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 세 번째 특별법 만들면 안 되나? 위안부 문제가 터졌을 때 일본에서 한국이 또 일본 돈을 내놓으라고 또 문제 삼는다는 일부의 일본의 그런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93년입니까? 김영삼 대통령께서 일본 돈 받지 않는다고 해라. 이 피해자 구제 우리 돈으로 하고 일본은 사죄, 반성, 과거 진실 규명만 해. 그래서 그게 이제 YS 포뮬라, YS식 접근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일본이 놀래서 아시아 여성 기금도 만들고 했던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돈을 쓰면 일본의 책임을 면해주니까 우리 돈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알겠는데 피해자분들을 구제를 먼저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법적 절차를 거치더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 그 날씨 더울 때 일본 대사관 앞에 가면 그 할머니들 힘든데 햇볕 아래서 막 이거 하고 계시는 거 보면 너무 내가 마음이 아파. 그리고 거기 바로 옆에 고등학생들도 있어. 왜 피해자들이 힘들어야 돼요? 가해자가 힘들어야지. 네? 우리가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피해자분들은 그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과거에 동원됐을 때 힘든데 지금도 그것 가지고 힘들어야 돼.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 재원으로 먼저 구제하는 것도 선택지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역사 인식에 관한 건데 역사는 정부가 할 수 없어요. 진보 보수 사이의 역사 다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뭐 이거 하면 뭐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안 나. 근데 정부 외교부가 나서서 일본에 대해서 이걸 인정을 받으라고 하는데 이게 되겠어요? 정부가 그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는 최소한 이미 진행되고 한일
한일 회담에서 문제가 됐던 그 부분, 최소한의 부분만 관여를 하는 거고 나머지 해석은 어때요? 그건 학자들, 전문가들이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도 양심적인 학자들 많아요. 한일 대항전 1대1 대항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도 또 혼날 수 있는데 이게 어디 가가지고 이 말 잘못했다가 내가 혼난 적이 있었어요. 일본이 반성 안 하는데 왜 일본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까? 일본이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 대화를 하지 말아야지. 왜 이렇게 교류를 하고 하려고 이런 분이 계세요. 이제 우리 주1 대한민국 대사 분들 중에 오제이 대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연계에 꽃이 피는 걸 보고 인간은 범이 되어서 꽃이 핀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꽃에게 마이크를 줘보라는 거예요. 꽃은 매일 조금씩 온도가 오르고 습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조금씩 피었는 거지. 범이 되어서 꽃이 피었는가. 일본이 과거부터 반성을 했으니까 교류를 하자. 그러면 언제 교류를 해야 될지 불확실해. 그런데 미래 협력을 하다 보면 일본이 보수 우파가 역사 도발을 하고 싶어도 한국과 협력이 있으니까 경제계라든가 민간단체가 어때요? 그런 도발을 디터한다는 거예요. 억제를 해. 왜?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협력이 진전이 되다 보면 어때요? 그 과거사에 대한 사고의 반성의 여지도 더 커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게 현실적이라는 그러한 어프로치도 있다는 거예요. 단계론적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발상이 구체적으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지만 한국과 일본의 국가 간 관계 그리고 민간 교류, 차세대 교류를 생각할 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주 포럼 그걸 보니까 일본 고등학생들인가요? 그 포럼에 왔어요. 한일 관계도 이야기하는데 한국 가면 혹시 두드려 맞지 않을까? 응? 근데 와서 보니까 어때요? 한국의 이 좋은 거 보고 맛보고 또 친구들 숙박을 하고 하면서 한국에 괴물이 사는 게 아니야. 나하고 똑같아. 국가 대항전은 근대 국가의 상상의 공동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개인들은 어때요? 나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입은 옷이 한국 옷이었고 저 사람의 옷이 일본 옷이었을 뿐이지 옷을 벗어버리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와 같은 기성세대는 아무리 머리를 바꾸려고 해도 이제 안 돼요. 제가 노력을 해도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게 대단히 플렉시블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여러분이 이 외교관이 될 수도 있고 연구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경제계에서 활동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어깨에 우리 국가의 운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회인 과정보다도 대학생 과정 되게 좋아해요. 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좋은데 일본은 싫어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일본하고 관계는 지금 하고 있는 국가하고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일은 서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무엇을 가지고 싸웠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한일 관계는 어떤 부분으로 발상전환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오늘 한일 관계 가지고 강의를 했지만 제가 의도하는 바가 뭔지 알겠죠? 여러분이 잘 되고 이 나라가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대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바톤 터치를 잘 해줄 때까지는 역할을 하겠지만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